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송중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베타플릭스 강의에서 소동물 비뇨기 학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번 강의는 다음과 같이 8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이 비뇨기계 질병이 있는 환자들에서 어떤 임상적 특징을 보이는지를 설명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에는 이러한 비뇨기학에 있어서 진단적 검사, 중요하게 작용하는 진단적 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구체 질병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네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은 비뇨기학에서 가장 많은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급성 신부전과 만성 신부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다섯 번째는 저희가 동물병원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요로개 감염이나 요결석 아니면은 이런 비뇨기계 종양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로는 이제 고양이의 특발성 방광염 그리고 전립선 질병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비뇨기학의 기본이자 심화일 수도 있는 이러한 비뇨기계 환자에서 특히나 급성신부전과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수액 치료를 어떻게 해야지 환자의 서바이벌을 늘리고 조금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번 3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수업으로 소동물 비뇨기학에서 이제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순서 중에서 이번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비뇨기계의 질병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임상적 징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고 또 진단 검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용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뇨기계 질병들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비뇨기계 질병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급성으로 되게 치명적으로 오는 질병들, 예를 들면은 급성 신부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급성의 요로폐색 같은 질병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만성 소모성 질환, 대표적으로 뭐 이런 사구체성 질병이라든지 그러한 질병들에 기인한 만성 신부전이죠. 그래서 질병들은 수의사의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환자를 처음에 관리하고 치료하는지에 따라서 환자가 그 당시에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은 이러한 급성기를 손쉽게 넘어가고 오래오래 건강에 문제가 없이 지내게 할 수가 있으며 만성 소모성 질환에 해당하는 이 만성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환자들을 짧게 뭐 한두 달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생이 다할 때까지 저희 내과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또 도와주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 환자의 서바이벌 타임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에 수반해서 삶의 질도 되게 안 좋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보호자도 관리에 되게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욱더 많은 고민과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단 내과적으로 집중을 하시는 선생님들만 뿐만 아니라 비뇨기계의 문제는 어떠한 진료를 보던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urinary tract disorder의 임상적 징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실제로 환자를 보기 전에, 즉 보호자의 문진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비뇨기계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보호자분들께서 인지를 하시는 게
우리 아이들의 수분 섭식이라든지 소변의 빈도랑 양상이 달라진 거를 눈치채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폴리유리아와 폴리딥시아, 즉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고, 즉 소변을 많이 봐서 물을 많이 먹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보호자분께서 이상을 인지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실 때 주증으로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소변을 이상하게 누는 거, 폴라키유리아라든지 디스유리아라든지 스트랭유리아, 즉 아이들의 소변의 빈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배뇨에 곤란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소변을 눌 때 매우 힘들어하거나 이러한 특징을 보여서 소변을 눕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요로 계통에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되고요. 어떠한 아이들은 특히나 뭐 빈뇨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밤에 소변이 너무 마렵거나 불편해서 자꾸 깬다던가 하는 그런 특징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께서 소변을 관찰을 하실 때 예를 들면은 뭐 피가 섞였다든지 아니면은 헤모글로빈 유리아, 마이오글로빈 유리아와 같은 특징을 갖는 소변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통은 보호자분께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무언가 우리 아이, 특히나 콩팥에 안 좋을 수 있는 이러한 네프로톡신으로 작용하는 물질들에 노출이 된 다음에 그러한 이력을 명확히 알고 오시는 경우도 있죠. 또한 병원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뭐 병원에서 뭐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이라든지 엔세이드의 약물을 쓰고 이러한 이벤트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러면 이러한 신독성을 유발하는 물질 때문에 이러한 요로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유롤로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임상 증상인 폴리유리아와 폴리딥시아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 아이들이 뭐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눕는다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PUPD는 평가하기에 상당히 어렵지만 교과서적인 개념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0에서 90ml/kg를 음수를 한다고 하고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45ml/kg/day를 하루에 섭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소변 생성은 조금은 레인지가 다양한데요. 뭐 26에서 44 정도가 다음과 같은 정상 소변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레인지를 벗어나서 실제로 소변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께서 직접적으로 인지하기가 어렵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바닥에 소변을 하거나 리터박스에 소변을 누게 되면은 실제로 정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을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폴리립시아를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폴리딥시아의 기준은 교과서적으로는 개에서 100ml/kg/day, 고양이에서 45ml/kg/day라서 보호자분께서 예를 들면은 물을 어느 정도 공급을 했는데 그 이상으로 물을 찾더라 이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서적인 기준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PUPD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다음 단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이의 생활적 특징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운동을 많이 하는 강아지의 경우에는 실로 이거보다 음수량이 많고 그에 따라서 소변량도 많을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어떠한 고양이는 액상사료, 사료에 수분 함량이 많이 포함된 사료를 먹어서 실제로 음수를 되게 적게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렇듯 뭐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은 이 생활적 특성에 따라서 PUPD는 좀 와이드한 바리에이션을 보이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 원래 생활하던 그 PUPD, 원래 생활하던 음수량과 소변량에 비해서 최근 한두 달 동안의 소변량이나 음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약간은 주관적이지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을 평가할 때 이러한 수치들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완전 모든 아이들한테서 적용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PUPD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나 이런 요비중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소변이
농축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실로 이 아이들은 음수가 많거나 소변이 많을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서 이러한 비중이랑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PUPD가 있는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이 소변 농축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 소변이 묽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PUPD를 보호자와의 상담이라든지 저희가 관찰을 하셨을 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UPD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너무나 간단하게 요로 계통의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소변이 잘 농축이 안 돼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PUPD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많은 다양한 원인들로 실제로 PUPD를 내원을 하시죠. 이미 선생님들께서도 당뇨가 있으면 PUPD가 있다는 거는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당뇨는 그렇게 비뇨기계와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비뇨기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PUPD의 감별 진단까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소변을 더 많이 누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물을 많이 먹게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이러한 조금은 레어하지만 이런 중심성의 이런 요붕증 아니면은 신성의 요붕증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Secondary Nephrogenic Diabetes insipidus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2차적으로 신장 기인한 요붕증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감별 진단 목록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이퍼아드레노콜티시즘 즉 부신피질의 호르몬이 과다한 경우 거꾸로 부신피질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도 PUPD가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퍼사이로이디즘, 리버 디시즈, 그리고 요로계 감염, 아니면은 에리스로사이토시스, 그리고 PUPD를 유발하는 일부 약물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루코코르티코이드와 페노바비탈 같은 약물이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런 삼투성 이뇨를 일으키는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신부전, 그 다음에 어떠한 이러한 요로계가 막혔다가 그 막힌 게 해소됐을 때 나타나는 포스트 옵스트럭티브 다이우레시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뇨제 처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폴리유리아를 유발하면서 폴리딥시아를 부상성으로 유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물을 많이 먹는 것과 비슷한데요. 플루이드 테라피를 하고 나면은 당연히 이러한 소변의 농축 능력이 떨어지고 추가적으로 물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폴리유리아를 유발하죠. 그래서 이렇게 PUPD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이 어떻게 PUPD를 일으키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임상에서 많이 만나는 질병들에 대해서 그 원인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만성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오스모틱 다이우레시스랑 그 다음에 이러한 수질의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세뇨관에서 수분을 올바르게 흡수하지 못하고 물이 줄줄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농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폴리유리아가 너무나 흔하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은 ADH의 분비와 효과가 결함이 생김으로써 PUPD가 생길 수가 있고요. 당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루코즈가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이때 당이 물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당뇨 증상을 보이죠. 그 다음에 하이퍼사이로이디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메듈라리의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하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량이 증가하고 소변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파이오메트라 같이 이러한 인펙셔스 디시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이콜라이의 엔도톡신에 의해 가지고서는 농축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뮤인 컴플렉스 그로멀룰로 네프라이티스 같은 게 직접적으로 유발이 돼서 사구체에 데미지를 유발을 해서 PUPD를 유발할 수도 있겠죠. 포스트 옵스트럭티브 다이우레시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뭐 솔루트를 리테인하는 게 제한된다든지 아니면은 디펙티브한 반응, ADH의 반응이 떨어지는
그러한 반응으로 실제로 막히는 어떠한 문제가 해소되고 된 다음에 갑작스럽게 소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PUPD를 볼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인 하이퍼칼세미아도 마찬가지로 칼슘이 배설이 되면서 물론 칼슘 때문에도 네프로패스를 유발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ADH의 액션이 떨어지거나 메듈라리 블러드 플로우가 늘어난다거나 해서 PUPD를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 페일러, 즉 리버에 디시즈가 있는 경우에도 PUPD를 경험을 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기작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간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몸 안에서 단백질 소스로부터 형성된 암모니아가 실제 간의 유레아 사이클을 돌면서 비유엔을 형성을 하는데 이러한 간 기능 부전이 있을 때는 유리아의 합성이 떨어지면서 소변을 유리아들이 끌고 가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PUPD를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러한 내인성 호르몬들의 대사가 떨어지면서 그의 수반에서 PUPD가 유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이엘로네프라이티스 역시 파이오메트라와 유사한 기작으로 PUPD를 일으키고 하이포아드레노콜티시즘은 리날 소듐 로스를 일으키면서 메듈라리 솔루트의 워시아웃을 일으키면서 PUPD를 유발을 해서 많이 경험을 하셨듯이 에디슨이 있는 아이들이 심한 탈수로 설사 같은 증상이랑 같이 내원을 하는 경우가 이러한 원인 때문에 PUPD가 유발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어큐트 리날 페일러에서 보시면은 다이유레틱 페이지, 이게 어떤 아이들은 AKI 같은 게 있을 때 소변량이 어뉴릭하기도 하지만 어떤 애들은 소변이 농축이 안 되는 거에 초점이 맞춰가지고서는 상당히 폴리유릭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뉴릭 페이지에서 올리규릭 페이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다이유레틱 페이지가 있을 때 그럴 때 소변이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리테인드 솔루트를 배설하면서 아니면 소듐 재흡수에 결함이 생기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분적으로 비뇨기가 폐색이 됐을 때는 이러한 레널 블러드 플로우의 리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나서 PUPD가 유발이 될 수가 있고, 약물은 대표적으로 이뇨제라든지, 이뇨제니까 당연히 PUPD를 유발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코티솔제제, 페노바비탈 이런 약물들도 다양한 기작들에 의해서 PUPD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페런터럴 플루이드, 즉 몸에 추가적으로 플루이드가 들어가면은 물의 양도 많아지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콩팥에서 일시적으로 농축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폴리유리아를 유발이 되는 게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는 무언가 혈액 내에 점도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도 역시나 PUPD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PUPD의 간별 진단 목록이 되는 아이들이 이러한 기작으로 PUPD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병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요인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리고 보호자가 주는 다른 힌트랑 버무려서 실제로 PUPD 환자지만 보호자와의 히스토리 테이킹을 통해서 많은 질병들을 룰아웃하고 룰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PUPD는 반드시 저희가 깊게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는 게 진료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개 환자들의 신체 검사를 할 때 저희가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은, 실제로 이러한 신체 검사 중에서 여러 개 환자들에서 직접적으로 질병이랑 연관이 돼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PUPD와 연장선상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문제로 소변을 많이 누게 되고 그거를 물을 많이 먹으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아이가 질병적인 원인 때문에 실제로 이 소변을 많이 누는 거를 보상하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 탈수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질병이 심하지 않았을 때는 이 아기가 소변을 많이 넣어도 물을 많이 먹으면 정상이 되니까 괜찮았는데, 이 아이가 기운도 떨어지고 구토도 한다든지 식욕이 없어졌을 때 우리 아이가 소변을 많이 넣으면서 물을 충분하게 섭식하지 못하면 탈수가 오고,
탈수가 오면은 우리 아이들이 또 힘이 없기 때문에 더 물을 소비 못하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탈수가 되게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개의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들의 신체 검사상에서 탈수를 되게 민감하게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탈수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되게 특별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여러 개의 질병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러한 부각내 궤양이라든지 아니면은 혀가 괴사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러한 몸에 요독이 많이 쌓였을 때 유레믹 가스트로엔테라이티스 같은 이론으로 유레미아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정보를 더하면은 왜 이게 일어났는지 판단하는 건 어렵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로 빈혈이 유발이 되었다면 대표적으로 출혈이 비뇨기계에 기인해가지고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레미아 때문에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소화기나 구강 같은 데에 그러한 원인으로 출혈이 있어서 빈혈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만성 신부전에서 콩팥에서 이러한 조혈 호르몬, EPO 같은 거를 분비하는 게 처져서 빈혈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막들도 꼼꼼하게 검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복수라든지 아니면 이데마. 저희가 콩팥에 사구체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단백질이 같이 빠지는 거를 뭐 예를 들면은 프로테인 루징 네프로패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프로테인 루징 네프로패스 역시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을 하면은 이제 몸에서 정상 삼투압을 유지하는 알부민이 많이 빠짐으로써 부종이 거꾸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보이면서 콩팥에 문제가 있으면서 유의적인 단백뇨를 보이는 아이들은 요로게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혈압이 있을 수도 있고 콩팥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레티널 이데마, 디태치먼트 헤몰리지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내용이지만 이러한 콩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스테오 디스트로피 같은 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들이 뭐 턱 같은 부분에 뼈의 음영이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쉽게 골절 같은 걸로 왔는데 그 원인은 콩팥 같은 데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우리 아이들의 비뇨기 계통을 팔페이션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특히나 고양이는 콩팥이 쉽게 만져지기 때문에 콩팥의 뭐 예를 들면 저형성이라든지 비대 같은 것을 만져보면 쉽게 인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방광 같은 경우에는 개나 고양이 모두 잘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광에 조금 유의적으로 큰 메스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으로도 촉진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방광이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소변에 플로우가 안 되는 옵스트럭티브한 질병이 일어난 경우에는 방광을 만져보면 방광이 되게 부풀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탈수가 있는 애들은 몸에 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광도 비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방광이 쪼그라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유레스라라든지 페니스 쪽에서는 어떠한 구조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돌 같은 게 있을 때 만져보면은 팔페이션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석 같은 경우에는 페니스 끝쪽 부분에 몰려 있어서 실제로 만져보고 그쪽 부분으로도 해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뇨기계 환자에서 신체 검사상에서 촉진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바깥에서 만지기보다는 렉탈 팔페이션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손가락을 구부렸을 때 전립선이 비대돼 있으면은 그 전립선이 부풀어 오른 곳을 만질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생식기도 육안으로 검사를 하거나 만져보면서 이상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기형 같은 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진료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비뇨기계 관련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콩팥의 비대인데요. 이러한 콩팥은 이런 엑스레이 상에서 뭐 룸바 2번이랑 사이즈를 비교를 해서 크기를 비교를 하는데 실제로 콩팥이 커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눈에 보기 쉽게 많이 커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럴 때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질병들이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시즈, 특히나 품종 특이성, 유전적 특징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페르시안 캣이라든지 불테리어 환자에서 이렇게 신장이 크다 그러면 이러한 PKD 같은 질병을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만 커졌다 이런 경우에는 종양의 가능성도 특히나 림포마나 레날셀 칼시노마 같은 게 있고요. 아니면은 옵스트럭션이 돼가지고서는 이게 소변이 안 나가니까 부풀어서 커져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서브캡슐라 헤모리지 아니면은 콩팥의 농양이라든지 파이오네프로시스 아니면은 페리네프릭 슈도시스트 같은 것도 저희가 콩팥이 커져 있으면은 DDX를 내리고 그 DDX의 대부분은 부합을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진료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단 검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이러한 비뇨기계의 진단 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구체와 세뇨간의 이 해부학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콩팥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콩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아테리와 그 다음에 혈액에 나가는 베인이 있고요. 이 사이에 피질과 속질로 구분이 돼서 콩팥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러한 콩팥을 하나하나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러한 사구체 구조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세뇨관이 존재를 하면서 이 겉질과 속질이죠. 그래서 콜텍스와 메듈라를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 아이들이 소변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바깥으로 배출을 하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흡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소변을 배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구체와 세뇨간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사구체는 간단하게 저희 몸에서 필요한 것들을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을 바깥으로 배설시키는 1차적인 장벽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장의 수입 세동맥으로 들어온 혈액에서 이러한 사구체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바깥으로 배출을 하면서 이 구조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다시 그대로 수출 세동맥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뇨관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이 세뇨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것들은 다시 재흡수를 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세뇨관으로 다시 분비를 하면서 이러한 교환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필트레이션 된 아이들이 한 번 더 교환 과정을 거치고 우리 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쉽게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해보면은 저희가 이러한 라면 용기들에서 물을 버리는 구조가 다음과 같이 사구체와 같아서 우리가 라면은 남기고 뭐 건더기도 남기고 불필요한 이 물만 바깥으로 먼저 빼내잖아요. 이게 사구체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한 번 걸러진 액체에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몸에서 필요한 수분 같은 거는 다시 흡수를 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바깥으로 배설을 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이 이런 걸레를 짜면서 물을 어느 정도 남기고 바깥으로 나머지 것들을 버리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구체와 세뇨간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이해를 하는 임상병리적인 검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검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구체 기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을 갖냐면은 이러한 실제로 작동을 하는 콩팥의 기능적 단위는 직접적으로 그로멀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 GFR 사구체 여과율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구체 여과율을 실제로 측정하기도 하지만 진료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자 사구체 여과율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들을 진료에 활용을 하던데요. 첫 번째로는 BUN,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BUN 아니면은 크레아티닌 수치, 그리고 조금 나온 지는 됐지만 비교적 새로운 검사인 SDMA 같은 검사들을 저희가 진료에서 쉽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타틴 C라는 검사도 있고요. 뭐 요거는 아직 실험실적인 수준이고 그렇게 유용성은 없지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GFR을 실제로 약물 테스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잴 수가 있으나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구체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 사구체에서 단백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를 보는 UPC와 같은 검사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뭐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 같은 검사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저희는 비유엔과 크레아티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저희가 이러한 비유엔과 크레아티닌과 같은 수치들이 혈액 내에서 증가를 하는 것들을 아조테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조테미아는 비단백성의 나이트로제너스한 컴파운드가 혈액 내에 증가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것들을 쉽게 비유엔 크레아티닌의 상승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혈액 검사에서 비유엔 그리고 크레아티닌이 상승이 돼 있는 경우를 저희가 아조테미아라고 하고요. 유레미아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유레미아도 아조테미아랑 뜻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유리네리 컨스티넌트가 뭐냐면 혈액 내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게 그 말 그대로 유레미아인데, 실제로 임상에서 유레미아는 이러한 요독 성분들이 혈액 내에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유의적인 임상 증상을 나타나는 상태를 유레미아, 즉 요독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유레미아 증상에는 구토, 설사, 뭐 기타 등등등 같은 증상들이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조테미아가 있으면서 유레미아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유레미아가 있으면 당연히 아조테미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조테미아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는 이 유레아랑 크레아티닌은, 먼저 크레아티닌은 근육으로부터 유래가 돼서 혈중으로 온 다음에 콩팥에서 배설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한 혈액 인자고요. 유레아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몸에서 암모니아, 즉 단백질 소스랑 박테리아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장에서 형성이 되고, 그러한 암모니아가 간에서 유리아 사이클을 건너서 비유엔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때 생긴 유레아는 정상적으로 콩팥으로 배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콩팥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유레아도 당연히 오를 수가 있고 크레아티닌도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럼으로써 이러한 두 가지 인자들을 아조테미아의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아조테미아를 판단하고 GFR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이러한 크레아티닌과 비유엔을 사용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의 특징은 실제로 저희가 이 아이의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에 민감하게 바로바로 크레아나 비유엔이 오르면은 너무 좋을 텐데, 실제로 이러한 지표들은 어느 정도 GFR이 유의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상승을 나타낸다는 거죠. 즉 신장의 기능적인 매스가 일부만 떨어졌을 때는 저희가 혈액학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GFR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약 한 70% 정도 이상이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이제 비유엔 크레아티닌 같은 지표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레이트한 콩팥의 GFR 마커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콩팥을 4가지의 그레이드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 콩팥의 기능적 매스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유레아와 크레아티닌은 변함이 없는데요. 임상 증상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끝에서야지만 소변을 조금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환자의 질병 상태를 의심하기는 어렵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콩팥의 기능적 매스가 점점 더 떨어지고 GFR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아조테미아는 그때부터 현저하게 올라가게 되고요. 폴리유리아, 즉 소변이 제대로 농축되지 못해서 소변을 많이 누는 그러한 폴리유리아도 현저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말기 신장 단계로 가면은 아조테미아는 끝도 없이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소변은 오히려 소변을 생성을 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제로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조테미아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단순히 아조테미아는 GFR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해서 콩팥 때문에만 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조테미아를 유발할 수 있는, 즉 저희 몸에서 유레아와 크레아티닌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는 프리레날, 레날, 그 다음에 포스트 레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어쨌든 콩팥으로 이러한 비유행과 크레아티닌이 제대로 배설이 돼야 되는데 배설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간별 진단 목록을 보면은 프리레날 같은 경우에는 하이포볼레미아, 즉 저희 몸에 혈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유행과 크레아티닌, 즉 혈액에 담고 있는 이러한 인자들을 콩팥까지 제대로 전달해주고 콩팥에서 그것을 배설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비유행과 크레아티닌이 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는 경우, 즉 콩팥으로 이 혈액을 보내려면 심장에서 제대로 피를 보내줘서 콩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 피에 있는 비유행과 크레아티닌이 콩팥으로 가지 못해서 몸에 많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쇼크 상태도 위에 두 가지 예시와 비슷한데요. 이 쇼크 상태에서는 하나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예를 들면 혈관이 이완되는 하이포텐시브 쇼크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신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콩팥으로 가는 비유행 크레아티닌이 떨어지면서 아조테미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레날 아조테미아라고 일컫죠. 그래서 단순하게 말해서 콩팥의 외적인 요인으로 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유행 크레아티닌이 콩팥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 중에서 높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혈액 중에서도 진짜로 높은 거죠. 그 다음으로는 레날 디시즈에서는 콩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정말로 콩팥에서 제대로 비유행과 크레아티닌이 배설이 되지 못하고 몸에서 축적이 돼 있는 상태를 레날 아조테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전부 다 아조테미아가 가능하고, 다음으로는 포스트 레날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단순하게 콩팥에서 이제 비유행 크레아티닌이 전부 다 걸러졌어요. 근데 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재흡수된다던가 해가지고서는 혈액 검사 수치상에서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고양이들 바깥으로 나가는 유레스라가 막혔을 때 비유행 크레아티닌이 오르는 것처럼 포스트 레날 디시즈 역시나 아조테미아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조테미아가 왔을 때 이 세 가지의 원인들이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콩팥 때문인지 아니면은 프리레날 아조테미아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하는 게 상당히 많이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 중에서 유레아나 크레아티닌의 프로덕션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화기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소화기에 노출이 된 이러한 피성분들이 단백성분으로 작용을 해서 유레아 수치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이에서 이러한 유레아 성분이 많으면은 그것도 역시나 혈액 정보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조테미아를 프리레날과 레날과 포스트 레날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건, 아조테미아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빠르게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감별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레날 환자가 프리레날, 즉 탈수를 동반한 신부전 이런 것처럼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러한 상황을 단순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USG, 소변의 농축 능력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프리레날 아조테미아는 대표적으로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혈액의 농축과 콩팥으로 딜리버리가 되는 비유행과 크레아티닌이 떨어지면서, 왜냐면 물이 또 안 가니까 이 비유행 크레아티닌이 심하게는 되게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프리레날 아조테미아 환자들은
당연히 콩팥으로 전달되는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USG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무언가 목이 타거나 탈수가 있는 상황에서 소변을 누면 소변이 상당히 진하고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그것을 이해하면 쉬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콩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소변의 농축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범위가 넓지만 완전하게 농축이 된 뇨는 보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 레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콩팥을 이미 지나고 나서 비유엔과 크레아티닌이 오른 거기 때문에 소변의 농축능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엔과 크레아티닌을 해석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게 비유엔만 오르거나 크레아티닌만 오르거나 뭐 이러한 한 가지의 수치는 변했는데 한 가지의 수치는 그대로인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 이 둘은 어쨌든 혈중에서 콩팥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콩팥이 안 좋으면 둘이 같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이러한 검사에서 저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비유엔만 오르고 크레아티닌은 정상인 경우입니다. 먼저 비유엔이 오르는 경우에는 초기 프리레날 아조테미아도 당연히 비유엔만 먼저 오를 수가 있겠죠. 범위가 크니까. 그 다음에 가장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 고단백의 시기를 하고 오거나 더 많은 게 바로 GI의 블리딩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소화기에 출혈이 있을 때 그러한 혈액 성분이 단백질 원으로 작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다른 단백질 소스와 비슷하게 장에 있는 세균과 만나서 암모니아를 형성하고 그 암모니아가 간으로 가가지고서는 유레아 사이클을 거쳐서 유레아를 형성해서 콩팥으로 배설되는데 그러한 단백공성의 소스가 출혈로 인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정상적으로 크레아에 비해 비유엔이 올라가는 경우에 정상적인 레인지는 없지만 반드시 소화기의 출혈, 입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크레아티닌이 감소하는 경우는 아이들이 상당히 머슬 매스가 떨어져 있을 때 실제로 머슬 매스로 인해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려 그러면 상당히 심한 머슬 매스의 소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MCS 스코어링 같은 거를 할 때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애들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크레아티닌이 유의적으로 오르지 않아서 예를 들면 초기 콩팥 신부전이 있을 때 비유엔 조금 오르고 크레아티닌 조금 올라야 되는데 크레아티닌은 근육이 없어서 덜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크레아티닌은 근육으로부터 생성이 되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크레아티닌만 오르고 이러한 비유엔이 정상이거나 노말인 경우 대표적으로 헤파틱 인서피션시가 있는 경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내용에서 유리아 사이클이 제대로 안 들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높아지되 유리아는 오히려 생성이 안 돼서 비유엔이 낮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UPD도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크레아티닌이 이렇게 증가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근육과 연관돼 대표적으로 저희가 교통사고 난 아이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이 보이는 게 이러한 머슬 트라우마로서 머슬에서부터 너무나 많이 유리가 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 검사에 여러 다양한 영향 때문에도 이러한 변화가 있음을 알고 계시면은 이 아이가 정말로 아조테미아인지 아조테미아가 아닌지 아조테미아라면 어떤 질병과 섞여 있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시겠죠. 다음으로는 SDMA 검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그로멀룰라의 펑션 테스트, 즉 GFR을 직감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검사가 SDMA고 이미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잘 활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SDMA 검사는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도 아이리스 스테이징을 하는데도 만성신부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SDMA는 앞에 비유엔이나 크레아티닌과 되게 비슷한 특징을 갖지만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SDMA는 콩팥으로 배설이 되면서 GFR과 되게 상관관계를 잘 갖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extremely well하게 코릴레이션이 돼 있는데 뭐냐면은 이러한 SDMA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을 하던
BUN이나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75% 이상의 레날의 펑셔널 매스가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오르는 아주 레이트한 마커로 알려져 있죠. 그에 반해서 이러한 SDMA는 이 신장 기능이 작게는 25%, 크게는 40% 이상에서 이 수치들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망가졌거나 잘 안 되는 거를 이러한 우리가 이제까지 싸우던 크레아틴이나 BUN 수치들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기 신장의 문제를 찾아내는 마커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SDMA가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갖는 장점을 알아보면은 되게 스페시픽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신장 기능이랑 상관이 없는 다른 질병들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BUN 같은 경우에는 이 간, 리버 페일러랑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SDMA는 리버 카디오베스큘러 인플라메이토리 엔도크리널 디시즈와 연관이 떨어지고 가장 제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린 바디 매스, 즉 크레아티닌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러한 린 바디 매스가 떨어지는 것에 상관이 없고요. 또 뭐냐면 BUN에 되게 혼동을 많이 주시는 게 바로 이 다이어트인데요. 예를 들면은 보호자분이 이러한 프로틴 소스가 많은 식이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은 절식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은 BUN 수치가 쉽게 조금 널뛰기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SDMA는 당연히 절식은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프로틴 소스에 영향이 적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GI 블리딩에도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이어트로 인한 BUN의 영향이나 크레아틴인의 뭐 근육으로 인한 영향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장점이 갖고 있기 때문에 SDMA 검사는 조기에 신장 기능을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임에도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장점으로 진료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SDMA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탈수라는 거는 프리레날 아조테미아를 유발하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탈수가 있으면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적어지면서 당연히 BUN 크레아티닌의 배설이 떨어져서 프리레날 아조테미아가 올 수가 있죠. SDMA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콩팥이랑은 연관이 아니라 혈량이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SDMA는 마찬가지로 프리레날 아조테미아가 있으면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면서 실제로 이 아이의 플루이드 밸런스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SDMA는 이 환자를 그레이딩하거나 무언가 상태를 판단하는데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SDMA는 플루이드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잡힌 환자에서 측정을 한 다음에 뭐 아이리스 스테이지를 하거나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미 혈액 검사에서 BUN과 크레아틴이 콩팥으로 인해서 올라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의 기능이 70% 정도 이상이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레날 아조테미아, 즉 BUN 크레아티닌의 상승이 있는 거죠. 그런 환자들은 이미 아조테미아이기 때문에 SDMA를 측정하는 게 의미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높은 BUN 크레아틴이 있는 아이들에서 이 SDMA의 지표의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장 원성 BUN과 크레아틴이 상승을 했다는 환자들에서 SDMA는 굳이 측정을 안 해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거를 알 수 있었냐면은 이러한 그래뉼로마 펑션 테스트를 통해서 아조테미아가 나타나는 원인은 프리레날과 레날과 포스트레날에 있고 GFR이 75% 이상 떨어졌을 때 아조테미아 같은 BUN 크레아티닌이 상승이 확인이 될 수 있고요. SDMA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른 단계 GFR이 한 40% 정도 떨어졌을 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신장 기능이 저하된 마커로 사용될 수가 있다. 허나 이 역시 전부 다 이런 프리레날 아조테미아의 영향을 같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소변 상태, 농축 상태가 어떤지를 같이 판단을 하시고
그때 만약에 프리레날 아조테미아가 같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아조테미아라든지 SDMA가 더 높아졌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프로틴 유리아인데요. 이 프로틴 유리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사구체 구조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성분은 바깥으로 빼내고 필요한 성분들은 이 안에 머물러서 다시 순환으로 가도록 만드는 역할이 이 사구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이러한 사구체에는 다음과 같은 구멍으로 된 해부학적 구조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바깥으로 배출하고 필요한 애들은 안에서 머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틴이 예를 들면은 이 포어에서 문제가 되면은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대표적인 인자가 바로 단백질이고요. 그 중에서도 알부민인데요. 이러한 알부민들이 이 세뇨관을 넘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로 프로테인 유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틴 유리아도 마찬가지로 프리레날, 레날, 포스트레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프리레날은 이 혈액 속에 원래도 작아서 통과할 수 있는 미세 단백질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이트 체인 프로틴, 헤모글로빈 유리아, 마이오글로빈 유리아가 여기에 속하고 저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바로 그로멀룰라 프로틴 유리아라서 이 사구체의 구조에 데미지가 있으면서 이 필터레이션 배리어가 망가지고 선택적인 투과성, 즉 불필요한 거를 버리고 필요한 거는 냅두는 그러한 능력이 고장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파괴된 사구체는 큰 분자량을 가진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을 원래는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하지만 이러한 정상적인 구조가 깨짐으로써 이런 단백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그로멀룰라 프로틴 유리아, 즉 레날 프로틴 유리아죠. 그 다음으로는 튜블라 프로틴 유리아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이 필트레이션 됐다가 재흡수돼야 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튜블라 프로틴 유리아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트 레날 프로틴 유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에러값인데 소변 내에 출혈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염증원이나 출혈에서 유발된 단백질원이 마치 소변에서 단백질이 있는 것처럼, 즉 콩팥이 아닌 그 외의 원인으로서 출혈이랑 염증이 단백원으로 작용해서 프로틴 유리아가 검출이 되는 걸 다음과 같은 포스트레날 프로틴 유리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틴 유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신부전이랑 개념이 완전히 다르면서 다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 프로테인 루징 네프로패시와 리날 페일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건강한 콩팥에서는 이 콩팥의 사구체가 이 비유엔과 크레아틴은 정상적으로 바깥으로 보내주면서 알부민 같은 큰 단백질은 바깥으로 빠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프로테인 루징 네프로패시가 있으면은 이 사구체가 위키해지는 거죠. 즉 원래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알부민 같은 애들이 이렇게 넓어진 포어 구조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고, 다음과 같이 망가진 사구체에서는 원래는 비유엔과 크레아티닌을 바깥으로 잘 보내야 되는데 이러한 비유엔 크레아티닌은 바깥으로 보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PLN이 있는 경우에는 알부민만 감소가 될 수 있지만 이 레날 페일러가 있는 애들은 알부민도 바깥으로 빠져가지고 몸에서는 떨어지면서 다음과 같이 비유엔과 크레아티닌은 정상적으로 바깥으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몸 안에 점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프로테인 루징 네프로패시로 먼저 병원을 내원하게 되고 어떤 애들은 레날 페일러, 즉 비유엔 크레아티닌이 오르는 상태로 내원하게 되고요. 어떤 애들은 그게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뒤에서 더 매울 거지만 이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레날 페일러가 PLN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PLN이 레날 페일러를 유발하기도 해서 결국에는 같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구체의 특징에 따라서 두 가지 질병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을 저희가 소변에서 캐치를 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게 바로 딥스틱 검사입니다. 그래서 딥스틱을 통해서 이러한 단백질 스팟에서
다음과 같이 단백질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파지티비티가 1, 2, 3, 4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면서 단백질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딥스틱 검사 방법은 실제로 여러한 한계가 많은데 색깔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변이 다른 원인으로 색이 변해도 오차가 있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변의 농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가볍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만큼의 소변이 농축이 됐을 때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뜨고, 이만큼의 소변이 농축이 됐을 때는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딥스틱의 프로틴 유리아는 반드시 소변의 농축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면서, 저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게, 소변이 많이 농축돼 있는 경우 강아지에서는 이러한 단백뇨가 정상적으로 원 파지티브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축이 돼 있는 소변에서 이렇게 1 정도가 나오면 정상 레인지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소변이 거꾸로 희석이 됐는데 프로틴이 파지티브가 나온다 한다면 진성으로 단백뇨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레날 프로틴 유리아 같은 경우 염증이라든지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염증 물질 같은 것들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프로틴 유리아로 보일 수 있어서 진짜로 신장에서 유래한 빠져나온 단백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병들을 먼저 해결하거나 다른 검사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틴 유리아를 비교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스틱으로 하는 검사는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물론 리더가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뭐냐면은 이게 소변의 전체적인 볼륨을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농축되는 능력이랑 같이 봤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진료에서 더욱더 유용하고 정확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UPCR입니다. 그래서 유린 프로틴 크레아티닌 레이시오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이러한 UPCR은 딥스틱보다 더욱 정확하고 마찬가지로 비율이기 때문에 소변으로 나오는 이러한 단백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 매우 좋은 검사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UPC 같은 경우에는 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마찬가지로 이런 포스트 레날 프로틴 유리아든 프로틴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헤마추리아라든지 염증이라든지가 없는 상태에서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이러한 포스트 레날 프로틴 유리아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0.4라든지 0.5를 유의적으로 넘기게 되면은 단백뇨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백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단백뇨가 나타났다는 것은 되게 콩팥에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이 검사를 아무리 잘했다 하지만서도 좀 바로 판단을 하지 않고 한 2주 정도 간격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정말 유의적으로 UPCR이 높은지를 판단을 하고요.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높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UPC 같은 검사는 이러한 영향을, 소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을 배제하고 나서 올바른 임상병리적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도 조심해서 한 번 더 판단을 하고 이러한 결정이나 진단을 내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튜뷸라 펑션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튜뷸라 펑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수분을 보존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뇨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구체에서 일단은 걸러지고 나서 그 부분에서 어떤가 필요한 거를 뺏어가고 불필요한 걸 다시 배설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수분을 다시 몸 쪽으로 흡수를 하는 능력이 세뇨관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변을 바깥으로 배설을 할 때는 되게 농축이 된 소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변을 농축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저희가 올바르게 몸에서 물을 머금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변을 농축시키는 능력에 관여하는 인자들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이포살라머스의 오스모 리셉터에서 이런 체액의 오스몰랄리티가 변한 것을 통해서 무언가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 ADH라고 하죠. ADH가 뉴로하이퍼피지스를 통해서 분비가 되고, 그게 다시 이러한
콩팥에서 디스탈 네프론에서 작용을 함으로써 소변이 농축해서 바깥으로 진한 소변이 배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세뇨관에서는 어떤 기능이 일어나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혈관 주변으로 세뇨관이 지나가면서 카운터 커런트, 즉 이렇게 투석이랑 효과가 똑같이 이 수분과 수분이 지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용질들이 서로 교환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배출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작용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기능적인 네프론들의 적절한 수가 ADH가 분비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응을 적절하게 해야 되니까 이러한 신장 네프론들의 기능들도 살아 있어야지 올바르게 우리 몸에서 수분을 머금고 불필요한 것들을 배설하는 기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튜뷸라 펑션에서 저희가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USG인데요. USG,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린 스페시픽 그래비티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소변의 농축 능력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오스몰랄리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필드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정 질병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임상적인 유용성은 많이 떨어진다 생각을 하고, 프랙셔널 클리어런스라는 것도 이제 소변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전해질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튜뷸라의 펑션이 괜찮은지를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튜뷸라 펑션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USG는 이렇게 간단한 리프렉토미터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으면서, 특히나 수의학 전용, 개와 고양이에서의 조금 차이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동물 전용인 리프렉토미터도 팔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리프렉토미터는 요 안에 소변을 로딩을 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소변에서 정상적으로 섞이지 말아야 될 질병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분자의 물질이 섞이면은 이 USG가 에러값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뭐 글루코즈, 뭐 마니톨, 조영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유의적으로 환자들의 소변의 농축 능력을 너무나 싸고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 있고 진료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USG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은, 먼저 이러한 사구체와 세뇨간에서 수분 교환이라든지 수분 흡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사구체에서 이제 걸러진 물이 이 세뇨간으로 가면은 이 세뇨간에서 수분이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농축이 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교환이 되면서 불필요한 이러한 물질들이 다시 재흡수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간단하게 ADH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수분을 다시 쭉 흡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되게 농축이 돼 있는 소변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허나 이러한 튜뷸라 펑션에 문제가 생기면은 소변이 제대로 농축이 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농축이 떨어져 있는 소변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뇨관과 수분의 교환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왜 소변이 희석될 수 있고 많이 희석될 수 있고 농축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그림들에 대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USG는 콩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진단을 하거나 치료할 때 정말로 활용도가 높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튜뷸라 펑션 테스트에서 USG를 해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등장류입니다. 등장류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즈마와 농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등장류라고 부르는데요. 이 등장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많은 아이들이 PUPD를 일으키는 원인이고, 이 범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조테미아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콩팥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농축이 돼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아조테미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콩팥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농축도 제대로 안 되면서 필트레이션, 즉 비유행과 크레아티닌이 몸 밖으로 제대로 배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농축이 돼 있는 소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레날 아조테미아, 즉 콩팥으로 제대로 물이 딜리버리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탈수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방광내로 소변이 생성이 덜 되고 콩팥에 물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농축된 소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진료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적절한 다일루트 뭐냐면은 이 아이가 탈수가 분명히 있거나 아조테미아가 분명히 있는데 소변이 농축이 안 되는 거예요. 즉 탈수가 있으면 소변이 농축이 돼야 되는데 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콩팥에서 소변을 제대로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냐면은 레날 디시즈를 즉각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원인도 가능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되게 넓은 레인지의 소변 농축 기능을 정상적으로 갖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소변이 많이 희석이 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의 변화랑 버무렸을 때 USG를 통해서 콩팥의 기능을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환자를 한번 보시면은 이 아이는 도메스틱 쇼테어의 6살에 매우 말라있는 급성 신부전 환자였어요. 보시면은 이 아이는 폴리유리아가 있고 다음과 같이 탈수가 되게 심한 아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정상적인 탈수라면, 즉 탈수만 있다 그러면은 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소변의 농축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야 되고 일반적으로 오는 아이들은 뭐 1.07 막 이런 식으로 높아져 있는데요. 이 환자는 혈액 검사를 보시면은 비유행 크레아티닌 포스포러스가 아예 측정이 불가될 정도로 높았지만 USG는 고작 1.005였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디하이드레이션과 부적절한 소변의 희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레날 디시즈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고 실제로 확인을 했을 때 우리 아이는 신장이 안 좋았던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USG를 다른 결과들과 버무려서 이 콩팥 환자들이라든지 기타 환자들의 이해를 넓히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랙셔널 클리어런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튜블라 펑션 테스트 중에서 USG와 함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은 튜블라를 통해서 재흡수를 되고 분비가 되는 이 전해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내의 전해질 농도와 소변의 전해질 농도를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프랙셔널 클리어런스는 보기보다 이 혈액과 소변의 농도를 다 재야되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지는 않지만 이 소듐 같은 경우에는 논 레날 소듐 로스라든지 레날 소듐 로스를 보시면은 1% 미만인 경우에는 프리레날 아조테미아나 볼륨이 떨어져 있음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소듐이 소변으로 유의적으로 많이 배설될 때 1% 이상일 때는 이러한 실질적인 콩팥 문제로 인한 아조테미아를 의심할 수 있어서 아조테미아를 감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튜블라 펑션이라든지 아니면 사고체의 펑션을 저희가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파악을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개의 환자들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소변을 직접 확인을 하는 컴플리트 유리날리시스겠죠. 그래서 비뇨기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비뇨기에 어떠한 문제가 의심이 되거나 비뇨기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면은 이러한 소변 검사는 모든 환자들에서 필수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검사이고요. 그때 확인을 해야 될 게 이런 물리적 요소, 소변의 양상이 어떻고 USG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딥스틱 같은 걸로 확인할 수 있는 뭐 단백질, 당, 케톤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디멘트 검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현미경 수준에서 저희가 세포라든지 캐스트, 뭐 돌 같은 게 딸려 나오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로계 환자에서 소변은 엄청나게 중요한 진단이고 어떻게 보면은 혈액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병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에서 어떻게 샘플링을 하고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는 뒤에 수업 내용들에서 포함이 돼 있으니 각각의 질병 상태들에서 활용을 하시는 법들을 꼭 한번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로계 환자들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검사들에는 이러한 미생물학적인 검사, 다양한 감염성 질환이 많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생물학적 검사라든지 진단 검사 중에서도 이런 조영수를 활용한 방법 아니면은 뭐 초음파 그리고서는 이러한 유로 다이나믹 테스팅 같은 것도 이러한 직접 펑션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될 수가 있고요. 요즘은 장비가 많이 보급이 되고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방광이라든지 소변 계통을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시술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콩팥의 병리학적인 평가를 위한 레날 바이옵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요로계 환자들을 진단하고 조금 더 치료에 빨리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뒤에 수업 내용에서 환자들에 대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보면서 제가 더욱더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첫 번째 강의인 총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뒤에 각각의 이러한 요로계 질병들에서 이러한 총론적 개념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환자를 진단하고 잘 치료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